안녕하세요. 김쌤입니다. 오늘은 ERP 정보관리사 생산 2급 3강이고요. 수요 예측 중에서도 좀 중요한 부분이죠. 수요 예측 중에서도 중요한 정량적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이 들어가기 전에 수요 예측도 같이 처음에 보고 넘어갈 거예요. 이 부분은 지금 보시는 분들 제 거 물류에서부터 계속 들어오신 분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뭐와 뭐가 연계가 되는 거예요? 그죠? 물류와 생산이 연계성을 가지고 있다. 자, 지금 공부하실 때 제가 자꾸 얘기를 하는데 어떤 분들이 물류와 생산에 대해서 지금 계속 문의를 주세요. 얘네들이 연계성이 있냐 없느냐 물어보는데 처음에 18세기부터 흘러온 거죠. 18세기에서 흘러올 때 원래 18세기 이전에는 뭐였냐면 가내수공업을 했었어요. 그죠? 가내수공업을 했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1차 산업혁명이라는 게 일어나면서 대량 생산 시스템이 정착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집안에서 내가 필요한 만큼을 만들어내던 시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찍어내는 시기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생각해보면 뭐가 필요해요? 그죠? 생산 관리자라는 게 필요하게 됐고요. 그 다음에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창고라는 게 필요해졌고요. 많이 만들어지다 보니까 분량이 또 많이 나겠죠. 그래서 품질이라는 게 또 관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생산과 물류와 품질이 나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엄연히 따지면 예전에는 과거에는 이 물류와 생산과 품질이 하나의 그 과목으로 묶여 있었던 거죠. 필요에 의해서 이 필요한 부분을 갖다가 좀 떼서 전문화하면서 물류라는 걸로 나뉘게 되고 품질이 나오게 되고 생산이 또 나뉘게 됐던 겁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흐름이 전체는 처음에는 유통이라는 큰 흐름의 안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 다 필요에 의해서 떨쳐 나오게 됐다. 그러다 보니 앞에서 물류 쪽에서 배웠던 내용이 생산에서도 반복이 된다. 그 다음에 물류 생산에서 배웠던 내용이 유통에도 나오게 되고요. 유통과 물류 생산에서 배웠던 내용 중에 일부가 또 품질에서도 나오게 되는 겁니다. 서로 중복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요즘에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NCS라는 말을 많이 하죠. NCS가 뭐냐면 직무능력 표준을 공부를 그 방향을 잡고 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문화를 하라는 얘기죠. 전문화를 그 분야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공부하는 게 지금 물류를 공부하고 생산을 공부하고 나중에 품질 쪽으로 넘어가고 하는 이 일련의 과정들이 다 진짜 NCS를 공부하는 거예요. 전문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한번 들어보셨을 내용이라서 아마 듣는 데는 좀 부담감은 좀 덜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처음에는 수요 예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요. 수요 예측이란 거는 기업의 외부 환경과 내부 환경, 즉 내부 생산 자원의 활용 관계를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래서 기업을 경영할 때 기초가 되고요. 경영활동에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 수요 예측은 재고 계획의 기초가 되죠. 그래서 생산 계획을 세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얘는 지금 생산 입장에서 본 거고요. 앞에서 우리가 본 건 물류 입장에서 본 거죠. 물류는 판매 계획의 중요한 기초가 된다고 했었죠. 수요 예측이란 재화나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자, 우리 유효라는 것도 앞에서 알아봤습니다. 유효는 두 개가 있었죠. 잠재 수요와 유효 수요가 있었어요. 잠재 수요는 뭐냐면 지금 내가 돈이 없어요. 현금이 없어. 그래서 사고는 싶은데 지금 당장 구매로 이루어지지 못하는 걸 우리가 잠재 수요라고 불렀고요. 잠재 수요. 지금 잘못 썼네요. 잠재 수요라고 불렀고요. 그 다음에 유효 수요는 뭐냐? 그럼 지금 내가 그죠 돈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살 수 있는 구매력이 있는 그런 수요를 갖다 우리가 유효 수요라고 불렀습니다. 요 두 개를 합친 걸 갖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수요다라고 부른다 했었죠. 즉, 이 수요 예측이란 건 고객들이 얼마만큼 살 것이냐를 예측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에 연결되기 때문에 그렇죠. 생산에서는 생산 계획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얘를 갖다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수요 예측 방법에는 뭐가 있느냐? 크게는 정량적인 방법과 정성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정량이란 거는 이 량이라는 게 뭐였죠? 량이라는 게 그렇죠. 량이라는 거는 수치를 얘기하죠. 수치화해서 공식을 통해서 우리가 산출해낼 수 있는 결과물을 뽑아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럼 이거 정성은 뭐냐? 이 정성성자는 사람이 주관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관, 의지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얘는 객관적인 수치가 가능하고요. 얘는 주관적인 수치가만 가능한 거죠. 그래서 크게 이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게 되고요. 정량적인 방법에는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우리가 한 번쯤을 들어보셨을 C 계열 분석이라는 게 있고요. 이 안에서 또 뭘로 나뉩니다? 인과형, 모형으로 나뉜다. 이 두 개로 나뉘게 되는 거죠. 자, C 계열 분석에는 이동평균법. 자, 이동평균법인데 이동평균법도 단순과 가중으로 나뉜다고요. 한 번 더 듣는 거예요. 물로 듣고 드시는 분들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 있죠. 뭐? 지수평할법. 자, 그 다음에 아리마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분해법. 그리고 확산 모형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과형 모형에는 뭐가 있느냐? 회귀분석이 인과형 모형에 들어가요. 원래 회귀분석도 말씀드렸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기 뭐 확산 모형이라든가 회귀분석이라든가 이 안으로 들어가면 아리마도 마찬가지고요. 더 계산적이고 수치가 들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딱 요거 정도가 시험 문제에 많이 출제되는 내용들입니다. 지금 제가 친 것들, 요 구분하는 법, 그 다음에 이 내용이 뭐니? 이렇게밖에 안 나와요. 자세한 내용은 언급하지 않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자세한 내용들은 그럼 어디서 언급하는 거예요? 품질경영 기사 쪽에서 언급을 하겠죠. 산업기사나. 자, 그 다음에 정성적인 방법에는 델파이 방법. 그리고 시장조사. 그 다음에 중역평가. 그 다음에 판매원 평가. 그리고 패널 동의법. 자, 마지막으로 수명주기 유추법입니다. 제가 왜 이걸 다 써드리냐면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와요? 다음 중 정량적인 방법이 아닌 것은, 그러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얘예요. 얘가 하나가 쏙 들어간다는 얘기죠. 지문으로.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것만 골라낼 수 있으면 시험 문제를 맞출 수 있다. 쉽게 나올 때 이렇게도 나온다. 자, 수요 예측 방법 중에 정량적인 예측 방법과 정성적인 예측 방법 한번 분류를 해봤고요. 다음에는 그럼 이제 정량적인 방법을 한번 들어갈 겁니다. 오늘 이 강의를 진행하면서는 정량적인 방법을 할 거고요. 다음 강의에서 정성적인 방법을 한번 나눠서 할 거예요. 얘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거든요. 자, C계열 분석이라는 건 뭐냐면 그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C계열이라는 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일정한 간격마다 기록한 데이터를 분석하고 예측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얘는 언제 쓰여? 단기 또는 중기 예측에서 많이 쓴다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인 방법에는 뭐 이동평균법, 지수평할법, 아리마, 분해법, 확산모형 다 뭐예요? 시계열 분석이에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바뀐다는 얘기죠. 얘네들 방법이 있고요. 이 분석 과정에서 반드시 고려해야 될 요소들이 여기 있습니다. 그죠? 고려 요소죠. 자, 그런데 이 고려 요소를 가지고 예전에는 안 나왔었는데 최근에는 그 품질계형 기사나 산업기사에 아주 쉽게 나오는 문제를 갖다가 한번 가져와서 ERP에서 출제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저번에도 물류하면서도 설명을 드렸는데 우리가 경향, 순환, 계절, 불규칙을 갖다가 경향은 트렌드라고 보고요. 순환은 사이클이라고 보고요. 계절은 시즌이라고 보고요. 불규칙은 irregular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자만 땄어요. 앞자만. 그래서 여기 경향이란 게 뭐냐면 일정한 수요, 즉 오르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있습니다. 내려가고 있습니다. 얘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얘는 하락하는 추세를 보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겠죠. 이렇게 일정한 경향을 보이는 거, 이걸 뭐라고 불러? 우리가 경향이라고 불러요. 경향을 보이는 걸 갖다가 추세적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경향 또는 추세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얘를 갖다 우리가 T라고 부른다. T. 자, 그 다음에 순환이란 건 사이클이죠. 일정한 경기 변동과 같이 기간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기간 동안 보통 주기라고 부르죠. 기간 동안 뭐가 되는 거예요? 그죠?
반복이 되는 겁니다. 반복되는 것 같다 우리가 뭐라 부른다? 순환이라 부른다. 순환. 그래서 얘는 보통 계절이 1년을 얘기하기 때문에 1년 이상 장기간 반복되는 걸 우리가 순환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계절은 우리가 알고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매년 반복되는 계절. 그래서 얘를 갖다 단기 변동이라 불러요. 계절적인 단기 변동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irregular는 뭐냐면 우발이죠. 우발. 그러니까 예측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측이 안 된다. 이렇게 해서 시계열 분석을 갖다 고려 요소를 4가지를 봤는데 이 가법 모델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승법 모델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품질경영 기사에서 산업기사에서 가져온 내용이 이거예요. 원래는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가법 모델은 뭐냐면 더할 가짜죠. 그래서 T, C, S, I를 더하면 가법 모델. 승법 모델은 뭐냐면 승법이 곱하기란 뜻이에요. 그래서 T, C, S, I라 하면 승법 모델. 요 정도까지는 좀 여러분들이 좀 힘들더라도 숙지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요거 자체가 시험 문제에 출제가 된 적이 있었다. 처음에 나왔을 때 학생들이 쉬운 내용이었는데 숙지 들어본 적이 없으니까 다 틀렸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게 있구나 라고 참고해서 알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계산이 들어갑니다. 계산. 자, 어떤 분들이 그 ERP 물류나 ERP 생산이라 계산을 좀 어려워하는 분들이 있는데 솔직히 산수 수준으로 나와요. 사칙 연산에서 끝납니다. 사칙 연산에서. 여기도 마찬가지 단순 이동 평균법이란 건 뭐냐면 이렇게 구간이 있다는 얘기죠. 1월, 2월, 3월, 4월이 있을 때 5월의 예측치는 얼마냐 이거죠. 그래서 20, 24, 26, 22 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얘를 다 더해서 뭐 하라는 얘기예요? 더해서 4로 나눠봐라. 4개월로. 그랬을 때 이 나온 결과물이 뭐다? 얘 5월의 예측치라는 거죠. 더해볼까요? 우리 이렇게 더하면 얼마나요? 다 더하면 20, 40, 60, 80, 90, 92네요. 92 나누기 4 하면은 뭐 26이 나오네요. 그죠? 맞나요? 아, 23이 나오네. 23, 4, 3, 10이니까요. 자, 지워볼까요? 23. 자, 23이 나와요. 그럼 답이 23인 거야. 이게 답이에요. 단순이동평균법은 그냥 이렇게 더해서 합치면 돼요. 근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 좋은데 자, 보세요. 지금 우리가 4분의 92로 했죠. 얘를 갖다 제가 다르게 써보면 이렇게 쓸 수도 있습니다. 4분의 1, 20 곱하기 20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4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6 더하기 4분의 1 곱하기 22로 볼 수 있겠죠. 자, 요게 뭐예요 지금? 4분의 1이라는 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이 4분의 1이라는 게 동등하게 곱해져 있는 거죠. 요거를 갖다가 우리가 소수로 보면 0.25가 될 거고요. 퍼센테이지를 보면 25%의 동일한 가중치를 모든 계월수에다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동평균법은 그 각 일정 기간의 실측치에다가 동일한 가중치를 부여해서 평균치로 계산되는 방법을 우리가 단순 이동 평균 방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가중이동 평균법은 뭐냐면 아예 시험 문제에서 가중치를 준 거예요. 무슨 얘기냐? 4월은 50%를 주고 그 다음에 3월은 30%를 주고 그 다음에 2월은 얼마를 주고 얘는 뭐 15%를 주고 가중치를 그 다음에 1월은 5%를 줘라 이런 식으로 준 거죠. 지금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준 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가중치가 주어져 있으니까 그냥 22 곱하기 0.5 더하기 26 곱하기 0.3 더하기 그 다음에 24 곱하기 0.15 더하기 20 곱하기 0.05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더하면 돼. 더하면 자 더하면 되는데 예전에 어떤 분들이 이런 분들이 있었어요. 이걸 다 했어. 하고 나서 뭐 한 거야? 나누기 4를 했대. 이러면 2번 한 거죠.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신 거라 개념을 잘 잡아주시면 됩니다. 얘야 동일한 가중치를 주는 단순 이동이라서 4로 나눠준 거고 지금 여기서는 지금 중요성에 따라서 최근 수치에 따라서 뭘 준 거다? 문제에서 직접 가중치를 준 거다. 그때는 지금처럼 더하면
값이 된다는 얘기죠. 요게 가죽이동 평균법입니다. 시험 문제에서 이런 산수 문제도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참고해서 알아주시고요. 어떤 책을 보든지 간에 시험 그 문제는 몇 문제씩 나와 있을 거예요.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또 뭐냐면 너무 쉬워. 그러니까 눈으로 보고 그렇지 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안 됩니다. 자기가 직접 확인해서 입력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그거 아시죠? ERP 시험에는 계산기 반입 가능합니다. 계산기 반입이 가능한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마트 계산기라고 하는 거 있죠. 그러니까 공학용 계산기 말고 그냥 간단하게 더센패스 사치 연상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 구매하실 때는 꼭 뭐 있는 걸로 사요? 루트 있는 걸로 구매를 해주시면 됩니다. 뭐 다이소나 그런 데 가보니까 2,000원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동네 문방구에서도. 그래서 여러분들 손바닥 크기만 한 걸로 해서 좀 쓰시기 편한 걸로 해가지고 자기 거 사신 다음에 어떤 계산기에 따라서 먼저 루트는 눌러주고 계산하는 게 있고 나중에 누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 구입을 해서 직접 자기 손으로 계산기를 꼭 입력해보고 눌러보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동평균법 넘어가면 그쵸? 얘가 엄청 중요합니다. 지수평활법이 나오네요. 지수평활법은 우리가 지수평활법의 개념을 좀 알고 계셔야 돼요. 개념. 교재 보시면 개념이 나오는데 여기서 뭐라 했냐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뭐라 했냐면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료를 활용해서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뭐냐면 실제 예측치와 실제 판매량이라는 얘기예요. 이 두 개를 모두 활용하는 게 지수평활법입니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저는 공식을 먼저 써놨거든요. 얘를 뭐라 하냐면 단기 예측치. 좀 보시기 편하게 색이 있는 걸로 써볼까요? 자, 얘를 갖다가 단기 예측치. 그 다음에 얘는 뭐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전기의 실측치가 되겠죠. 전기 실측치. 요 알파 값은 우리가 지수평활 계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 지수평활 계수는 주어져요. 시험 문제에 주어집니다. 알파라고. 그 다음에 이 ft-1은 뭐라요? 전기의 예측치. 치인데 실제 시험 보실 때도 이거 다 주어져요. 그러니까 전기 실측치, 전기 예측치, 단기 예측치를 구해봐라 이거죠. 다 주어집니다. 얘네들까지. 그러면 여러분들은 뭐만 하면 돼? 이 공식을 암기하고 있으면 그럼 얘는 뭐 해야 돼? 무조건 암기해야죠. 암기하고 있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단기 예측치는 전기 예측치 곱하기 지수평활 계수 더하기 1-알파 그 다음에 곱하기 전기의 예측치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이 알파라는 값에 대해서 좀 신중하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알파가 뭐보다 크거나 같으면 0.5보다 크거나 같으면 크다로 놓을까요? 크거나 크다로 놓읍시다. 크다. 여러분들 보시기 편하게 크면 어느 수치가 더 정확하게 들어간 거예요? 그쵸? 실측치가 반영이 큰 거고요. 만약에 이 알파 값이 0.5보다 작으면 어떤 수치가 더 많이 반영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측치가 더 많이 반영되겠다. 예측치가 더 많이. 그래서 이 알파 값은 어디에서 어디까지밖에 존재할 수 없다. 여기 이 사이에 들어가 있으니까 0에서부터 1 사이에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것도 시험 문제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만약에 0.7이야. 얘가 0.7이에요. 그럼 여긴 뭐예요? 0.3이 반영되겠죠. 다른 말로 하면 얘가 만약에 0.3이야. 그럼 얘는 0.7이 반영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 1이라는 100%를 놓고서 실측치를 많이 반영할 것이냐 예측치를 많이 반영할 것이냐를 갖다가 결정해 주는 게 알파와 1-알파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참고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떤 책에서도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물리에서도 공식을 갖다가 한번 풀어드린 적이 있는데 그냥 집어 넣어주시면 돼. 크게 뭐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 대신에 여러분들이 꼭 암기하셔야 될 건 요 공식은 무조건 암기해야 된다는 거 체크 한번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그 다음에는 아리마라는 게 있는데 아리마는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얘는 상관관계다. 굳이 우리가 잘 나오지 않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필요가 없습니다. 자, 상관관계가 나왔다 그럼 답은 뭐라고요? 아리마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자 간의 판매 자료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서 상관 요인과 이동 평균 요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통해서 예측하는 걸 뭐 아리마라 부른다라고 하는데 문제에 딱 상관관계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아리마. 자, 그 다음에 분해법이란 건 뭐냐면 아까 우리 봤었죠. 고려에서 T, C, S, I로 뭘 한다고요? 구분해서 예측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한다? 결과를 낼 때는 종합해서 결과를 낸다. 결과 수요 예측. 이렇게 분석은 나눠서 하고 그죠? 분석은 나눠서 하고 결과 예측은 종합해서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뭐라 부른다? 분해법이라 부른다. 얘도 은근히 많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확산 모형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확산 모형의 지문에 보시면 수명주기 유출하는 게 나와요. 수명주기 주기론 뭐 이런 식으로 수명주기론 이렇게 나옵니다. 즉 이 수명주기론은 정성적인 방법에 있는 수명주기론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신제품이 확산되는 과정을 갖다가 혁신과 모방으로 추정하는 방법인데 쉽게 생각하시면 물이라든가 그런 데다가 물감 딱 떨어뜨리면은 번져나가는 거 있잖아요. 아니면 우리가 가스가 딱 나왔을 때 어떤 냄새를 갖다가 사람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서 맡게 되는 그 과정을 확산이라 부르는데 이걸 갖다가 수치화해서 분석할 수 있다는 게 확산 모형입니다. 그래서 엄연히 따지면 뭐는 아니다. 얘는 정성적인 방법이 아니다. 이것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정성적인 방법은 아니다. 자, 인과형 모형은 얘도 딱 하나만 기억하세요. 회귀 분석이 나왔다. 다중회귀 분석, 뭐 단순회귀 분석 막 나올 텐데 회귀 분석이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인과형 모형 이렇게 숙지해 주시면 좋습니다. 공부량은 좀 줄이는 게 중요하니까요. 인과형 모형 같은 경우는 수요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과 수요와의 인과관계를 분석해서 선형 모형을 만들어서 예측하는 걸 우리가 인과형 모형에 있는 회귀 분석이라 불러요. 뭐 단일 회귀 분석, 다중회귀 분석이 있는데 얘는 장기에 적합하다 라는 게 있는데 뭐 중요하진 않습니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이 지수평할법하고 이동평균법은 여러분들이 계산이긴 하지만 좀 잘 기억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 수요 예측 같은 경우에는 물리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낯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보시면서 좀 어려우시더라도 직접 계산을 하시라. 그리고 계산 문제는 오히려 이론 문제는 이랬다가 이랬다 그런 거는 뭐 이렇게 꼴 수 있지만 계산 문제는 수치만 바뀌어서 나오기 때문에 공식만 알고 있으면 바로 대입해서 구할 수 있다라는 걸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